올 전망입니다. 올해 전망. 북미 대결 국면 위기 상황 고조됩니다. 불보도 명확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한반도 운명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북측은 기존의 뭐 단거리 미사일 말고 말입니다. 화성 14, 15, 16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들. 그런 국민이 창출될 때 3월 9일 대선이 있고 대선 이후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은 전쟁의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전쟁의 파국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대반전시킬 주느냐 이 국면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합니다. 선제 타격은 한마디로 그냥 전쟁 선언입니다. 선제 타격,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단순합니다. 무지에 의한 오판이 전쟁을 야기합니다. 북을 모르고 미국을 모르고 남북관계, 북미관계, 남북미관계에 대한 엄혹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그냥 함부로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함부로 킬체인을 이야기하고 킬체인이 뭡니까? 선제 공격에 의한 전면 전쟁입니다. 작게 501호는 5027과 5012 합친 거예요. 킬체인 개념은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면은 전면적으로 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킬체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아마 개념도 없이 얘기할 겁니다. 이건 결국은 한반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의 본토를 포함하는 전체 전쟁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 설 명절 때 강화 평화전망대에 가가지고 강화 평화전망대 그 교동특특에서 북측을 보면 북한의 마을들이 보입니다. 그 북한의 마을들을 보면서 선제 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화 평화전망대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화해를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전쟁적 위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평화의 기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 지도자의 덕목인데, 기본 덕목인데, 그게 국민 주권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 생존을 지키는 일인데 그냥 강화 평화전망대 가가지고 북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호전적 입장들을 대거 발표하고 돌아왔습니다. 참혹한 이야기죠. 일본의 방위성 장관이 얼마 전에 대북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윤석열 후보 발언 받아서 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 가장 극성인 게 일본이죠. 윤석열은 일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몸 같아요. 선제 공격 제한하고 있는 전소방이 개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우크라이나 위기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북측은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미르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속에서 북미 갈등이 어떻게 어떻게 고조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엄중한 위기 국면입니다. 어떤 후보여야 되겠습니까? 무지가 부르는 전쟁은 인류 멸망의 3차 대전입니다. 명료한 이야기입니다. 한반도 전쟁은 없습니다. 북의 대미 군사 전략, 미국의 대북 핵 전쟁 전략은 말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1962년, 원래 60년 된 북측의 4대 군사 노선 중에 전 지역의 요새화는 60년 전에 북측이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에 걸쳐서 수만 개의 지하시설들을 만들었던 그 전략입니다. 60년 전에 이미 전국에 수만 곳의 지하 요새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핵전쟁에 얼마나 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핵전쟁은 한반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가 포함됩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70년 전쟁, 즉 70년 동안 전쟁을 못 끝내는 과정 속에서 대미 전쟁 전략을 최적화하고 있어요. 허투루 함부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만만해합니다.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 그런데 선제 타격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북측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엄혹한 현실이에요. 선제 타격은 전쟁 선언입니다.
한미 선제 타격, 북도 선제 타격 합니다. 이는 악순환이죠. 그리고 선제 타격은 북측에 어디를 타격할지 원점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지하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동 중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이 무모함이, 무지가 가져올, 도래시킬, 초래할 비극, 위기는 5천만, 8천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국 본토까지 바로 3차 대전이에요. 그런 관념 자체를 떨쳐봐야 된단 말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은 북측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 괌, 본토, 일본 포함 바로 3차 대전입니다. 그들의 인식 체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역지사지가 필요해요. 북측은 지난 7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를 면밀히 봐야 됩니다. 전면전은 바로 핵전쟁이죠. 이것은 전 인류의 멸망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자,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정부,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의 과제, 그리고 평화 실천 전략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 종식 평화 실현, 분단 극복 통일 실현이 가장 궁극의 과제입니다. 여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의 국가 전략을 바꿀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국가 전략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의 인식의 오류, 지난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 속에서 어떤 오류를 발견하고 교훈을 삼아서 새로운 전략을 이야기할 것인가.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북 핵 정책 바꿔야 됩니다. 정책 프레임, 비핵화 정책, 이 대북 정책의 핵심을 비핵화 정책에서 평화 정책으로 시프트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도 종전 평화협정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평화를 실천해버리면 비핵화 문제는 사라집니다. 왜?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의 본질 자체가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이에요. 북미 적대 관계를 해소해버리면 핵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핵화를 통한 평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를 통한 비핵화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핵화를 통한 평화는 성립이 안 돼요. 평화를 통한 비핵화 추동이 바로 정답입니다. 평화 전략, 평화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찬가지 핵 문제 중재자에서 우리 평화의 당사자로 적극적 능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분단 극복, 통일 실현, 전쟁 극복, 평화 실현은 말입니다.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푸는 것이고,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일본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남과 북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를 움직여야 됩니다. 미, 일, 중, 너, 그 국제정치 100분의 질서들이 얼만큼 우리만큼 평화에, 통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분단 극복, 통일 실현, 전쟁 극복, 평화 실현은 남북이 중심에서 국제정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분단 체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분단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게 바로 인식의 오류, 실패였습니다. 분단 체제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면, 진짜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면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일본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의 관건입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중심의 사고,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 우리 국익, 우리 국민들의 행복, 미국의 국익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익,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판단한다. 인식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지점이 오면은 당연히 노라고 할 수 된단 말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주체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한반도, 대한민국 국익 평화, 거기에 복무하는 서버예요. 그 개념을 명확히 가진다면 할 일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비핵화를 넘어 종전 평화를 주장하고 종전 평화를 실천하자. 종전을 주장하고 종전을 실천하면 됩니다.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인식 오류를, 정책 실패를 극복해서 평화의 구체 실천, 종전을 주장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자, 그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천 전략을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정책 공약의 기조, 실천, 실용, 실적. 실천한다는 겁니다.
실형은 뭐죠? 오로지 국민 행복을 위해서. 남북의 합의와 약속을 실천하는 정부. 거창하고 새로운 거 말고요. 6.15다, 14다, 4.27, 9.19다 이런 걸 다시 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의 실천 이재명은 합니다.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즉 6.15, 14, 4.27, 9.19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직접 실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을 향해서, 북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서 새로운 거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거창한 것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슬로건 평화와 번영의 실천, 실질적 통일 시대의 진입. 남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 합의를 실천하는 정부, 전쟁을 끝내는 정부,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라는 슬로건입니다. 그 속에서 국민적 자부심, 국가적 자긍심, 국민의 행복을 직접 체험케 하는 정부. 이재명은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4.15, 4.27 올 한 해 12월 31일까지의 주요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기조들을 가지고, 이 슬로건들을 가지고, 이 교훈들을 가지고 4.27, 9.19, 6.15, 14에서 남과 북이 약속했던, 합의했던 많은 약속 사항들을 계기 한번 배치시켜 봤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말입니다. 인수위 시기인 3월 9일 대선 이후 인수위 시기에 새 정부의 대북 평화정책 실천 전략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실천하겠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함께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천적 의지들을 공유하는 것. 다가온 4월 한미합 군사훈련부터 4.27과 9.19의 합의에 따라서 적대적 군사행위 하지 않기로 했던 것, 적대행위 하지 않기로 했던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남북의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의할 수 있겠죠. 4.27과 9.19의 평화의 좌절 원인들을 상호 인식 공유하고 실천이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이 인수위 계기에 대미 특사, 대러 특사, 대중국 특사 갈 때 대북 특사도 평화 특사도 같이 가서 이런 부분을 먼저 조율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평화의 실천 관련 선제 조치들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남북의 합의를 실천하겠습니다. 6.15, 14, 4.27, 9.19 저는 실천하겠습니다. 남북의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이 평화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실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의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겁니다. 국회 종전 결의를 요청하고 남북 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의치 않다면 우선 남북이라도 먼저 남북 정상이라도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중 사자 평화협정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취임사에서 남북 정상의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제안한다. 그리고 한미합훈련 선제적 중단 표명, 9.19 군사분야 합의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 취임사에 담을 수 있겠죠.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적 관점입니다. 개성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제2 이거 9.19 평양선언 합의이기 때문에 실천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뢰회복의 선제적 조치로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발표를 하면 어떨까요? 장기수 송환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됐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합의입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죠. 왜 못하겠습니까? 비정장기수 분들을 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런 취임사의 핵심 선제적인 평화의 실천 조치들을 담고요. 그 이후 계기에 평화의 실천들을 배치해 봅니다. 6.15 계기에 원래 6.15는 22주년입니다. 국회 종전기를 요청하고 그 종전기를 바탕으로 남북합의 비준동이 받고요. 6월 15일 날 바로 북측에다가 딱 10일 후인 6월 25일 날 한국전쟁 발발 6월 25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이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합시다 라고 제안한다 이거죠. 남북합의 실천에 발족하고요. 개성 금강산 관광 재개선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경협 공동의 구성 제안하고 말입니다. 6.15 계기에 6.15는 남북의 평화의 대분수령이죠. 그날 6월 25일
종전선언 정상회담 제안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함께 5월 10일 취임사로부터 딱 한 달 지났을 때입니다. 휘몰아쳐 가는 구도들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6.25 계기에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판문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눈치 볼 일이 아닙니다.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만들면 되죠.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고 4자 평화협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전 세계 한반도의 종전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힘 모아달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감히 이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인데요. 그 6월 29일 전쟁을 끝낸 순간 이후의 질서는 엄청나게 바뀌었을 겁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남북은 적이 아닙니다.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7.27 계기에 종전선언 후속 조치, 군사적 신뢰 구축들, 4자 평화협정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남북 경협 공동위가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을 협의하면 어떨까요? 8.15 계기, 남과 북 모두 민족의 대행사이죠. 광복절날 남북 정상회담 및 민족통일 대축전 서울평양 동시개최 같은 거, 대규모 이산가족의 상봉행상 및 이산가족분들은 이제 북측의 자기 고향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북측을 관광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왜 우리 이산가족들이 못 갑니까? 3박 4일 상봉행사 끝나고 2주든 3주든 고향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산가족분들이 제일 앞에서 북측의 고향을 다 돌아보고 내려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해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너도 나도 가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인적 교류가 평화의 불가역성을 담보할 것입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정도. 그 점 남북의 연계 국제평화관광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개성난 재가동 시작하고요. 2단계 개발 착공하고요. 2천만 명 장기 개발 계획 발표하는 겁니다. 학술, 문화, 체육, 예술 교류 8.15 계기에 전면적인 대교류 협력들을 가시화시킨다는 것이죠. 9.19 평양선언 4주년입니다. 평화통일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과 백두산에 개최할 필요가 있겠죠. 백두산이 이때는 아직 눈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평화 백두산에서 평화통일 남북 공동행사 9월에 평양과 백두산에서 국제평화관광을 시작하는 것이죠.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인계관광들 전 세계에 있는 평화애호빈들이 DMZ를 넘어서 냉전의 마지막 섬 한반도에 평화관광을 오는 겁니다. 그들이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100만이 될 때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역성을 담보할 것입니다. 이 시기 되면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경인선 철도는 부산역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서울역 거쳐서 평양, 신의주,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다 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2007년 10월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14계기 15주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행사를 이번에는 서울과 한라산에서 개최하면 어떨까요? 9.19는 평양과 백두산에서 했기 때문에 14계기는 서울과 한라산에서. 이 점은 이미 일찍 준비했던 남북경협 한반도 평화경제 마스터 플랜을 남북경협 공동회의가 발표하면 어떨까요? 이미 6.15, 7.27부터 준비해왔던 한반도 전체의 평화경제 마스터 플랜입니다. 북측의 25개, 27개 경제특구, 관광특구에 우리가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함께 민족의 대번영 계획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비전으로서 발표할 수 있겠죠. 북측 경제 관광특구, 남북협력 평화경제 추진 대계를 발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31일 계기에 2022년 남북 평화통일 송년 축전 및 신년 경축 대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때도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남북 평화협정을 발표하면 어떨까요? 남북이 기본합의 2020판입니다. 올해 2022년은 1992년 발효되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을 제안했고 남북은 이미 평화협정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졌는 거 발표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4자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것이죠.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담보하겠다는 겁니다. 구조화, 제도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힘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2023년 1월 1일 남북의 정상이 2023년 민족통일의 공동신년사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남북통일 과정 1단계 화해협력 평화체제 원년을 선언하는 것, 즉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했던 통일의 노정, 그 대계를 발표하는 것이죠. 불가역적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한반도의 통일 원년 선포를 기점으로 남북이 중심으로 미일 중러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발표하는 것. 나아가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아세안과 EU가 들어와가지고 평화협력체 건설을 제안하는 것 어떨까요? 냉전의 마지막 섬, 이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상징적 성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70년 전쟁을 못 끝냈던 곳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평화의 중심 성지로서 역할할 수 있겠죠. 그 70년의 위기를 평화의 대기회로 반전시켜 갈 수 있는 것. 평화협력 다자 정상회담을 판문점과 DMZ 때에서 하자. 이 70년 DMZ를 평화, 생명, 생태, 환경 그런 전 세계적 상징 성지로 만드는 것.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평화의 대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국, 나락, 3차 세계대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합니다. 2022년 3월 9일 대선.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정책과의 추진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 약속과 합의상의 실천일 뿐입니다. 분단시대와 분단체제를 평화시대와 평화체제로 바꾸는 명실상부한 시대대전환은 관념이 아닌 실천, 직접적 실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70년 분단체제, 어마어마한 벽입니다. 그러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식의 전환만 있으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꿈꾸고, 아는 만큼 그릴 수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실천을 담보하는 담대한 여정.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이재명과 함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 평화를 선택합시다. 전쟁을 끝내는 정부,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번영을 실현하는 정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천, 실질적 통일 시대로의 진입. 이재명은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